국제 유가가 떨어질수록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요. 진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네, 요즘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70달러 선까지도 무너졌는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하락하고 있죠. 현재 경제 성장률이 4.7%라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 중국이 목표했던 경제 성장률은 5%인데 그거보다 더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경제 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청년 실업률이 지금 18.8%라고 해요. 8월에 그러니까 16세에서 24세까지 기준으로 잡은 거라고 하니 이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렇게 높은 청년 실업률은 소비 위축과 부동산 불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예전부터 좀 나왔던 얘기인데 청년 실업률이 만든 탕핑족, 네, 탕핑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탕핑족이라는 뜻, 그러니까 탕핑이라는 뜻은 바닥에 눕는다 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돈으로 살아가는 요즘 중국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치자면 뭐 M4 세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청년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청년 양로원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청년 양로원 사진을 보면 가만히 누워 계세요. 이런 모토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탕핑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먹고 자고 하는 거죠. 월 이용료는 대부분 1,500위안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약 28만원 정도고 이 정도 수준이면 뭐 하루에 10,000원 정도에 먹고 놀고 자고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좀 비슷하게 뭐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청년 실업률에 이어서 중국의 내수 경제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인 마오타이주가 있습니다. 마오타이주. 그러니까 구이조 마오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마오타이주는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술이죠. 그러니까 접대용 술이에요. 접대용.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도 접대용 술 있죠. 발렌타인 30년산. 네, 그런데 여기는 이 마오타이주를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마오타이주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경제가 호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오타이주가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요즘에 한때는 중국 본토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던 이 마오타이가 현재는 이제 밀려난 거죠. 밀려나서 현재 1위는 중국의 공상은행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마오타이도 중국의 내수 경기 침체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2021년 2월 같은 경우에는 장중 2627.88위안, 그러니까 역대 최고가였고요. 지금 이제 2024년 9월 25일 기준으로는 1425.44위안, 그러니까 거의 한 반토막이 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마오타이주는 이게 사서 쟁여놓으면 계속 오른다고 해가지고 이 사재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떨어진 적이 별로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오타이주가 떨어질 정도면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국제 유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또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최대 산유국이 된 미국의 영향이 또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형님들을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320만 배럴이나 돼요. 러시아가 1080만 배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1060만 배럴 정도 수준인데 미국이 이렇게 원유를 계속 증산하는 한 오펙 플러스의 감산 효과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합해도 미국을 막을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요. 국제유가는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상승할수록 모든 물가들이 올라요. 운송비도 오르고 난방비도 오르고 단에 하나 농산물을 키울 때도 기름을 많이 써요. 겨울이나 아니면 이럴 때 뭐 비닐하우스에 막 불 때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물가도 오를 확률이 높은데 이 반대로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하락을 한다면 물가도 역시 하락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물가가 하락을 하면 또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생기겠죠. 미국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니까 이 2%에 지금 가까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B컷을 단행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국제 유가와 물가는 연동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겹쳐서 딱 봐요.
그러면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연준의 목표치인 물가 상승률 2%대가 되려면 국제 유가가 60달러 중반대에서 50달러 중반대여야 하거든요. 이 그래프상으로 수치를 보자면 이게 2024년 3월 기준으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수치인데요. 자, 9월 기준으로 봐도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미국의 CPI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도 떨어지고, 국제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PI를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부동산도 있고, 식품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뭐 의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물가들을 좌우하는 이런 지수들이 합쳐져서 CPI 지수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CPI 지수에서 36% 정도 차지하는데, 요게 영향이 좀 덜한 게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막 훅훅 변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국제유가는 급등락이 굉장히 부동산에 비해서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에 따라서 CPI 지수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CPI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와 금리가 굉장히 또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기이므로 금리 인하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질수록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요. 진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이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굉장히 컸을 땐 9%까지 갔었어요. 옛날에 코로나가 한참 득세했을 때는 이 수치가 9%까지 올라가는데 요게 이제 계속 점점 떨어져가지고 이번 연도에 이제 3%대에 머물다가 점점 2.5%까지 오니까 연준에서도 이제 2%에 근접했으니까 우리가 금리를 내려도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이 인플레이션율이 결국엔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됐다라는 거죠. 자, 9월에 연준의 기준금리는 0.5%포인트의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B컷이라고 그러죠. B컷. 그래서 B컷이 이루어졌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의 예상치대로 0.5%포인트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시도 그렇게 크게 출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에는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인하하게 될까요? 앞으로 이제 B컷이 나왔으니까 연준 회의가 11월하고 12월 두 번이 남았어요. 그래서 0.25%포인트씩 두 번을 더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두 번 0.25%포인트씩 내리면 B컷, 이번에 했던 B컷하고 그 다음에 0.5%가 더해져서 최종 연준의 기준금리는 4.5% 정도로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다시 물가 상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인하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하고 금리 역전이 된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 금리가 더 낮아야 돼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 동결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시중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도 아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주담대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이게 환호할 일이 아니다 지금. 자, 여기 컷에서도 나왔잖아요. 기대하면 할수록 괴롭잖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건 아니다. 자, 오늘의 결론. 항상 국제유가를 잘 살펴보자. 그 안에 많은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를 살펴보면 이렇게 기준금리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국제유가 말고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부동산이라든지 식품 가격, 농산물 가격 여러 가지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국제유가를 살펴보면 금리의 추이를 가늠하기 쉽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유가가 왜 하락하는지,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조금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